성북고 세계사 선택반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 프랑스 혁명에 이어서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이후의 유럽은 어땠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 있잖아요.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이런 나라들과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 어떤 역사를 흘러오게 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국민국가의 형성입니다. 국민국가의 형성은 크게 프랑스 혁명 이후로 유럽의 체제라고 할 수 있는 빈체제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유럽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 국민국가의 형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이러한 키워드들이 어디에 나오는지, 어떤 키워드들인지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유럽의 빈체제가 형성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빈체제에서 유럽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19세기까지 분열된 이탈리아와 독일이 어떻게 통일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도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미국 노예제들을 발단으로 남북전쟁, 어떻게 보면 내전이라고 하죠. 내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데 그 배경과 전개, 결과 이런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는 오스트리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스트리아의 수도 빈에서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몰락한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 빈에서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가 주도한 회의가 열리게 되는데, 그 회의의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회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럽의 전체 부분을 다 영토 확장을 했잖아요. 영국을 제외하고. 그래서 이제 나폴레옹이 몰락하고 나서 유럽은 이제 지배권과 영토를 다 프랑스, 나폴레옹 이전의 모습으로 복구하자라는 회의를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 혁명 시기에 유럽에 전체적으로 전파되었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하면서까지 원래의 체제로 돌아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빈체제와 이렇게 빈체제로 에 대한 저항의 모습이 이 시기 19세기 초반에 나타나게 됩니다. 빈체제에 대한 당시 사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회의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있잖아요. 이것을 풍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회의가 어떻게 보면 유럽의 되게 중요한 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내용이 잘 안 풀린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춤을 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회의를 질질 끄는 모습을 이렇게 풍자하는 그림이 되겠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전의 영토로 분할하려는 그런 모습을 이러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빈체제로 인해서 당시 유럽들이 어떻게 이제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러시아는 폴란드를 차지하게 되었고요. 네덜란드는 벨기에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이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 해체되었기 때문에 이 해체된 이후에 이제 라인 연방이라고 해서 새로운 당시 그 분열된 독일 지역을 이렇게 묶어둔 모습을 보이겠고요.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이탈리아를 간섭하고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영토를 확장하고 있었다라는 점. 그리고 영국은 전쟁 중에 얻은 식민지를 인정받았고, 이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거는 프랑스 보도록 할게요. 프랑스는 다시 루이 16세의 혈통 부르봉 왕조가 부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영토가 당시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원래는 영국을 제외한 전체 영토들이 다 프랑스의 확장된 영토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점점 나눠 가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빈체제는 아무래도 복고적인 성향을 가지다 보니까 보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특징으로 인해서 당시 뿌리 내렸던 자유주의와
민족주의를 탄압했다라는 게 가장 큰 한계점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당시 유럽에서는 이러한 빈체제에 대한 다양한 저항의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독일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도 이러한 자유주의 그리고 민족주의와 관련된 이런 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러시아에서도 이제 이건 나중에 배울 건데 자유주의를 위한 봉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같은 경우는 원래 오스만 제국,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였는데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는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라틴 아메리카 역시도 이 시기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다양한 내용 중에서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스의 독립 보도록 할게요. 당시 오스만 제국 같은 경우는 이슬람 세력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세력에게 지배받고 있던 어떻게 보면 그리스 정교잖아, 얘네들이. 그래서 이러한 이슬람 세계로부터 독립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를 여러 서양의 유럽들이 뭐 프랑스, 영국 뭐 이런 등등등의 나라들이 도움을 주면서 지원을 하면서 이제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됩니다. 특히 당시에 유럽에는 그리스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하는 지식인들이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리스가 유럽 문화의 뿌리니까 우리는 그리스를 오스만 제국이라는 저러한 이교도인들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유럽인들이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여하고 결국에 그리스가 독립을 하게 됩니다. 한편 라틴 아메리카 같은 경우도 이러한 서양 열강들의 식민지였는데 그렇게 서양 열강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독립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냐? 우선 첫 번째는 이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거기다가 이제 밑줄 쳐 놓으시면 됩니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으로 이제 유럽이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본국의 간섭이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다가 한편 이제 영국 같은 경우는 새로운 생품 시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립을 지원해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시 같은 아메리카였던 미국 역시도 아메리카 대륙에 대한 유럽의 간섭을 하지 말아라 라는 멀로주의라는 것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멀로라는 사람이 당시 미국의 대통령인데요. 이 미국의 대통령이 유럽은 아메리카 대륙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우리 아메리카도 유럽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서로 철저한 배척을 보여주면서 이제 라틴 아메리카가 좀 더 자유로운 상태에서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최초로 독립한 나라가 바로 아이티라는 나라예요. 이 아이티라는 나라가 최초의 흑인 노예, 해방 노예들이 만든 나라가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남아메리카 지역에 시몬 볼리바르라는 사람이 당시 뭐 콜롬비아 등을 비롯한 이 남미 아메리카를 이제 독립하는 엄청난 모습을 보이게 돼서 그를 해방자라고도 불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딴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 되겠습니다. 이 사람이 볼리비아 되겠고요. 볼리바르가 되겠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볼리비아도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것이고 뭐 그 외에도 여기 보시면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파나마 그리고 페루 이런 나라들을 다 이 볼리바르에 의해서 해방될 수 있었다라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랑스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삼색기를 든 여성이 이끌고 있는 뭔가 혁명의 모습을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프랑스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빈회의로 인해서 성립된 빈체제에서 프랑스는 부르봉 왕조가 부활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 프랑스 혁명에서 루이 16세가 처형이 되고 그의 아들 역시도 어린 나이에 이제 죽게 되는데 당시 이제 망명 갔었던 이 루이 16세의 동생이 이 부르봉 왕조의 부활과 함께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가 이제 루이 18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루이 18세에 이어서 당시 루이 18세의 동생이었던 샤를 10세가 즉위를 합니다. 근데 샤를 10세 같은 경우는 앞서 절대왕정의 왕들과 마찬가지로 절대왕정을 추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정치를 하는 전제 정치를 펼치게 되고 그런 전제 정치로 인해서 당시 프랑스 국민들은 굉장히 불만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언론을 탄압한다거나, 그리고 프랑스 혁명 때 망명 갔던 귀족들이 이제 부르봉 왕조의 부활과 동시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귀족들의 재산을 보장해준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시민들 입장에서는 열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것을 부유한 사람들에게만 제한을 한다라는 것, 이러한 차별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갖게 되고, 또 의회 역시도 소집하지 않고 해산된 상태로 내비두다 보니 이러한 샤를 10세에 대한 불만이 날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샤를 10세를 추방시키기 위해서 혁명이 일어나게 되고요. 샤를 10세가 추방되고 당시 프랑스 혁명을 이끌었던 귀족 가문의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추대되어서 이제 새로운 왕정을 꾸리게 됩니다. 이 왕정 같은 경우는 이제 입헌 군주제로서 이제 나라가 운영이 되기 시작하고요. 이 7월 혁명은 그 외에 여러 나라들에도 영향을 미쳐요. 특히 벨기에 같은 경우는 당시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는데 이 네덜란드의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한편 분열되었던 이탈리아 역시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까르보나리 당이라는 그 당을 중심으로 운동을 하지만 결국엔 오스트리아의 이러한 간섭으로 인해서 실패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혁명이 당시 유럽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가볼게요. 방금 얘기했던 그 루이 필리프라는 사람이 왕이 됐다라고 했잖아요. 왕이 되는 건 좋다 이거야. 근데 이 왕정 역시도 굉장히 제한적이었고 차별적이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소수의 부유한 시민 그리고 대지주들이 통치를 하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가진 자들의 나라였다라는 점이고요. 또 계속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재산에 따른 선거권이 제한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제 일반 시민들 그리고 노동자 계층들에서는 불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선거권을 갖지 못했던 중하 계급 그리고 노동자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또 한 번의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를 2월 혁명이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당시 7월 혁명의 결과로 들어섰던 루이 필리프는 다시 추방이 되고요. 이때는 이제 왕정이 아닌 공화정이 수립되었답니다. 자, 이러한 2월 혁명의 영향으로 오스트리아 역시도 혁명이 일어나면서 당시 빈 체제를 주도했던 메테르니히가 추방당하게 되고요. 독일 같은 경우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서도 이러한 통일 운동이 벌어지는 민족주의 운동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점이 영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2월 혁명으로 제2공화정이 수립됐다라고 했는데 이 제2공화정에서 이제 투표를 해요. 대통령을 누굴 뽑을까? 근데 이 국민 투표에서 당시 이전에 몰락했던 나폴레옹의 조카 루이 나폴레옹이 국민 투표로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근데 대통령으로 당선하는 것까진 좋은데 자신의 삼촌의 영광에 뭔가 후광에 힘입어서 그 역시도 황제로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이 황제로 즉위를 해서 자신의 삼촌처럼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것은 쉽지 않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랑스가 이 루이 나폴레옹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프로이센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고 결국에 이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결국에 이 루이 나폴레옹 역시도 몰락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프로이센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데 당시 프로이센에 대해서 항복을 거부하던 이러한 계층이 있었어요. 그러한 계층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사회주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사람들이 세운 자치 정부를 파리 코민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코민이라는 단어는 약간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자치 정부를 수립하게 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정부군에 의해서 금방 진압이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노동자들의 중심으로 또 사회주의적인 성향이 강했기 때문에 노동 조건을 개선한다는 등, 그리고 협동적인 생산, 급진적인 교육개혁, 이러한 공산주의, 사회주의적인 그러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즉슨 이미 유럽에는 산업혁명 이후로 여러
노동자 계층에 대한 이러한 권리 요구하는 모습들이 속속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기나긴 프랑스 혁명을 겪고도 빈체제 이후에 7월 혁명과 2월 혁명까지 겪는 굉장히 급진적이고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라고 한다면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국은 명예혁명 이후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안정적이에요.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안정적이다라는 게 특징인데, 자, 얘네들은 누가 주로 권력을 잡고 있어? 의회가 권력을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의회가 주도해서 여러 가지 자유주의 개혁을 펼치게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종교적인 차별을 철폐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전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요? 심사법이라고 찰스 2세 때 제정한 법인데, 당시 이제 관리가 되기 위해선, 영국의 관리가 되기 위해서는 오직 국교도인들만 관리를 할 수 있다라고 했던 법이 있었는데, 이제 그 법이 폐지되면서 누구나 관리가 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고요. 카톨릭 해방법 같은 경우도 말 그대로 구교도인들 차별하지 말자라는 종교적 차별을 없애는 그러한 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농촌보다는 도시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선거를 할 때 원래는 인구에 비례해서 그 의원의 자리를 주거든요. 국회의원의 자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이제 영국의 농촌에 약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살았어요. 100명의 사람이 살았기 때문에 여기서 의원을 몇 명을 뽑았냐면 이제 2명을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 농촌에 사람들이 이제 살지 않아. 사람들이 얼마나 사냐면 30명밖에 살지 않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의원이 2명이나 된다라는 건 불합리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부패 선거구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러한 선거구를 이제 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선거구 같은 경우는 1명만 있어도 족하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게 부패 선거구를 폐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새롭게 이런 도시에서 성장한 세력, 신흥 상공업자들에게도 선거권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곡물법과 항해법이라고 해서 크로멜이 당시 제정했던 법인데, 이 법은 둘 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영국의 무역을 보호하는 법이에요. 영국의 보호무역을 이제 강조하는 법인데, 이 둘 다 폐지하면서 이제는 간섭하거나 이러지 않고 자유무역, 국가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무역을 하는 자유무역 체제가 확립되었다라는 점. 그래서 영국은 굉장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이러한 스무스한 개혁을 펼치고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영국의 문제점은 뭐냐면 방금 전에 신흥 상공업자들까지는 선거권을 줬는데, 이제 산업혁명 이후로 등장하게 된 노동자들에게는 아직까지 이런 선거권을 주지를 않았다라고 해요. 방금 봤던 그 개혁이 딱 여기 1차까지 개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으로 많이 등장하게 된 노동자들 역시도 자신들의 정치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선거권 달라라는 그런 운동을 하게 되고, 그들이 인민헌장이라는 걸 작성을 해서 이를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하는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운동을 바로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신흥 상공업자들까지는 1832년에 선거권을 가져요. 근데 이제 그로부터 한 30년이 지나야지 드디어 노동자들이 투표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30년 동안 이제 이러한 노동자들이 자신에게도 선거권을 달라라는 차티스트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과 같이 보통선거가 시작되는 건 1928년에나 돼서야 21세 이상의 남녀가 투표권을 얻게 된다라고 해요. 사실 가장 늦게 투표권을 얻은 건 여성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 때 이제 작성했던 인민헌장의 내용을 보시면 21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인정해달라. 여기서 보는 건 아직 여성의 투표권은 생각도 안 했다라는 점이 한계가 될 수 있죠. 자, 그리고 지금은 4대 투표 원칙인 비밀 투표를 하라. 그리고 재산 자격 조항을 폐지하라. 그리고 인구 비례에 의한 평등한 선거구. 아까 그래서 이거 부패 선거구를 폐지한다라고 했죠. 이런 것들을 없애라 라고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담은 인민헌장. 이 차티스트 운동으로 인해서 약 오랜 시간 지속되면서 결국엔 노동자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오늘 우선 살펴볼 거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미국, 러시아에서는 19세기에 국민국가가 형성되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내용 숙지하시고 선생님이 업로드한 학습지와 그리고 교과서 정리하면서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